그럼 먼 길 와주신 그 게스트분들 인사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장정현 감독님부터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극장에서 집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더스에서 이렇게 감사한 관객분들 마주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류도원에서 유진 역할을 연기하는 유아입니다. 오늘 저도 더수 마트시네마 처음 왔는데 일부러 그린색 옷을 입고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감독 역을 맡은 이갑선입니다. 저 더숲에 와서 회색을 입고 왔어요. 네, 저희가 시사했을 때가 영하 10몇 도의 추위였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이제 봄을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이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네. 저희 일단 숲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왜 막상 왔더니 숲이 없느냐라고 이제 반문했던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문화의 어떤 다양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좀 첨언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 영화의 어떤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이 감독이 읽게 되는 어떤 안평이라는 책도 그렇고 중간에 나오게 되는 그 안평 대본의 어떤 별장이었던 무게정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혹은 이제 서촌에 대한 어떤 공간들의 것들은 감독님께서 왠지 이 공간의 어떤 매혹과 혹은 그런 갖고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신 게 아닌가라는 좀 짐작도 들면서도 약간 극 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 배우처럼 보이는 어떤 느낌들로 약간 그렇게 좀 연출되어 있는 혹은 이제 연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실상의 어떤 것들을 좀 들어와서 영화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되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혹은 이제 뭐 그 작업실이 감독님의 실제 작업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좀 어떻게 좀 목류도원을 이렇게 구상하시게 됐고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연출 방식이나 네, 그런 것들 좀 약간 두루뭉술하겠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뭐랄까요? 좀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베이션은 사실 서촌이란 공간이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로케이션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에서 한 2, 3년 동안 지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오래 지낼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에 팬데믹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 슈팅 들어가기까지 한 2,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촌 로케이션으로 계속 리서치를 하다가 수성동 계곡이 옛날에 안평대군이 살던 비해당이라는 집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제가 부암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옆집이 무게정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평대군에 좀 꽂혀가지고 좀 리서치를 하다가 목류도원까지 좀 리서치를 하게 됐고 사실 목류도원이란 제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쓸 수 없는 제목이었는데 영화를 다 찍다 보니까 이 모티베이션이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는데 전 목류도원이라는 제목처럼 극 중에서도 잠깐 설명되지만 어떤 안견의 어떤 천재와 안견의 어떤 그 그림의 제목을 좀 그대로 따오고 있고 복숭아밭에서 이렇게 꿈을 꾸듯 노는 어떤 것들에 대한 형상을 그렸던 어떤 것들인데 극 중에서 쓰이게 되는 대사들이나 어떤 연출의 톤 자체도 되게 몽환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그 이유아 배우님이 나왔던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까지도 뭔가 좀 더 가닿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차차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이게 일단 지금 극 중에서 또 출연하신 분이 여기 또 이제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이 영화에 일단 연기가 됐다라는 분은 일단 소개를 짧게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 보이는데 자꾸 외면하고 계신데 일단 카메라를
있어서 좀 일어나가지고 인사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도 창원역으로 나왔던 한창원이라고 합니다. 자주 오는 공간인데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갑자기 호출을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사실 이렇게 소개했던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실제 모습과의 어떤 그 결들을 극 중에서 그대로 반영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겠구나라는 게 계속해서 그려져가지고 차제에 그냥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우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시나리오 책을 처음에 받았을 때 더더욱 뭔가 사실 이 영화는 서사에 기대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 감독의 어떤 입장에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서천을 거닐고하면서 느껴지는 혹은 뿜어지는 어떤 사유들을 계속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지점에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더 좀 이렇게 뭐랄까 직선적이지 않은 어떤 그 얘기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꽤 만만치 않았던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김치영진 배우님께서는 약간 짧게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임팩트를 또 펼치셨지만 좀 그런 어떤 느낌들은 좀 어떠셨는지 이갑선 배우님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특별히 뭐 어떤 감독이다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냥 누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흐름. 뭐 흔히 말하듯이 어떤 직업 가진 사람에게 요즘 그쪽은 어떠니 힘들겠구나. 그리고 군대로 따지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부대 가면 누구보다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군대는 누구나 어디 가든 다 힘든 거고 스트레스가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그냥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스트레스나 고민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아 배우님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여름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전체 스토리 맥락은 이제 보지 못했었고 이제 제가 출연한 부분만 시나리오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캐릭터 중점으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어봤었고 애정씬 부분이 어떻게 촬영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읽었을 때는 실제 영화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리얼하고 좀 직접적으로 묘사된다는 생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PD님이랑 감독님이랑 나중에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인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해 보면서 되게 아픔이 느껴지는 캐릭터 같이 느껴졌어요. 상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호기심도 생겼고. 네. 좋습니다. 김채영진 배우님은 시나리오 받으신 거죠? 폄하하는 뜻이 아니라 약간 급작스럽게 뭔가 섭외가 됐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가닿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요. 네. 네, 시나리오는 그래도 받았고. 네, 저도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약간 이 목류동원이라는 전체 영화가 시즌별로 이렇게 촬영을 쭉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출연하게 되는 분량의 시즌 대본을 받았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동시에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일 연기를 잘하는 배우 역할이에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 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연기 잘하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생각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럼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독님이 좀 대사를 오디션 보는 장면에서 햄릿의 대사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근데 왜 햄릿인가요? 그거 하면 멋있을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햄릿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햄릿도 다시 읽고 네,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제가 워낙 그쪽에 문외한이어서 햄릿의 그 어떤 부분을 인용하셨던 거는 잘 몰랐었었는데, 그쵸. 극 중에 담고 있는 뭐 약간 독재 정부라는 말이나 의외로 요즘 시국과 뭔가 가닿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김채용준 배우님이 했던 그것들이 이성의 어떤 그 꼭 발현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절절하게 좀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극 중에 보면 감독님의 취향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뭐 책이라거나 뭐 시온의 뭐 직컨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책알못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딱 보면서 조지 오웰 하나 알았습니다. 사실 보면서 1984 이제 동물농장 정도는 안다. 완독하진 않았지만 그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뭐랄까요? 그 뭐 예컨대 권력 다툼에 대한 얘기라거나 뭐 디스토피아나 뭐 유토피아 그리고 뭐 데모 같은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 쓰이는 게 살짝 저는 좀 파편적으로 느껴지면서 뭔가 이게 나중에 좀 더 융화되는 식으로 가닿았으면 좀 더 뭔가 사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확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좀 그 정도로 펼쳐지진 않았던 어떤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연출을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을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감독님의 지금의 그때 만드실 때 어떤 생각이나 어떤 책들 그런 것들을 좀 그냥 파편적으로 넣는 거에 좀 더 이제 그 정도만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쭐 수 있을까요? 사실 영화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정치하고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블록버스터나 이제 스케일 큰 영화 보면은 좀 세계 정치도 조금 생각하게 되고 지정학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좀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그 시온의 치쿤서나 조지 오웰이나 뭐 이렇게 이 감독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영화를 공부하면은 항상 시집을 읽을 것 같진 않다. 무슨 정치학 서적도 읽을 것 같고 무슨 신문도 많이 읽을 것 같고, 또 이제 팬데믹 사태가 지금 그때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접하니까 저는 백신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백신도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사실 영화 보고 들었던 판단 같고, 영화가 의외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론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면 참 블록버스터가 만들 만한 그런 스토리인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직업이 감독이니까 아마 연출부들이나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게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지 않을까, 일상적인 대화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썼는데 좀 산만하긴 산만했던 것 같아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렇게 뭔가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이렇게 마치 부유하듯 하면서 각각 사람을 만나면서 무슨 뭐 에너지 화석연료 같은 얘기도 하고 음모론 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꼭 귀결될 필요는 없겠다. 충분히 그 어떤 상황들에서 그런 어떤 얘기들로 이제 뭔가 좀 군부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걸 저도 감독님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갑성 배우님께 굳이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특히 그 중간에 약간 마치 극 중에 연극처럼 들어갔던 그 한상원 배우님도 나오고 이제 조감독 배우님도 나왔던 그 어떤 뭐 예컨대 스탠리 큐브릭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뭐 다양한 어떤 예술가들을 이제 소환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조금 정신없었던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거를 또 뭔가 암기하듯 혹은 이제 배우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설파하는 것들도 약간은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없으셨는지? 조금 잘 알아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치를 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더 파지 않는 이상은 정서적으로 닿는 데까지는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현장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도 좀 풀샷처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원해서 그렇게 찍으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공간이 좁아서 많이 못 돌아다녀가지고요. 그게 좀 답답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으신 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혼자 안 끼고 계셨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건강하시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코로나 한창 시기였을 걸로 2022년이란 말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오늘 너무 대담하신 감독님이다 라는 좀 생각과 다른 분들도 좀 더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들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렸고 그쵸 그 씬 보면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그 마지막에 핸드폰까지 찾게 되는 약간 그런 어떤 기행 같은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그 장면 그 특히 인상적이었던 감독님의 취향 뭐 핑크 플로이드나 뭐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나마 좀 아는 게 영화 쪽이다 보니까 아 감독님이 스탠리 큐브릭에 되게 매혹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이제 이갑상 배우님께서 이제 그 호러라거나 사이코패스 얘기할 때는 샤이닝 같은 작품이 많이 떠올릴 수 없었고 또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을 때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같은 또 이제 그 큐브릭 얘기들이 또 이제 안 떠올릴 수가 없었었는데 좀 어떠실까요? 그런 그쪽에 들어갔던 어떤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영화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탠리 큐브릭은 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감독님이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또 스탠리 큐브릭 선생님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분께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보면 아버지가 외과 의사셨어요. 그 큐브릭 감독님의. 그래서 이 사람도 이분도 영화를 만드시는 걸 보면 아 병이 무엇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세계의 병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진단하고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 약간 그런 과학자적인 시선에서 영화를 만드셔서 영화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되게 지식적으로 되게 볼만한 영화를 많이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즈 와이드 샷인데 좀 많이 분석을 하게 됐어요.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감독님이 계셔서 우리가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영화에서 인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 감히 언급했고 그리고 이제 그 락 음악은 옛날에 영화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자취방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주로 가요가 아니라 팝도 아니고 락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일상적으로 했던 말이고 그리고 그때 롤링스톤즈의 Sympathy for Devil 그거를 제가 대사로 적었는데 이갑선 씨가 보고 감독님 심포니가 아니고 심파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까지 심포니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제가 굉장히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갑선 배우님이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심포니 아니지 심파시야 그러면서 다시 대사를 수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로 다들 유튜브에 자막이 다 뜨거든요. 롤링스톤즈 그 곡하고 핑크 플로이드 그 다음에 그 조커맨 이거를 가사를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똑같이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락 가수들이 옛날에 가사에 정보를 많이 풀었구나. 아 이거 완전 텍스트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Sympathy for Devil은 거의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롤링스톤스가. 그리고 뭐 핑크 플로이드 애니멀 앨범은 조주얼 애니멀 앨범에서 그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음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락의 황금기 때 그런 가사를 써서 노래로 불렀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공부가 돼서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그냥 어려운 얘기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한번 그중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찾아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영화의 어떤 느껴졌던 톤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지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한번 나왔던 것들을 제가 볼 때 뭐 어디 인스타 같은데 꼭 그런 레퍼런스들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관객분들도 한번 찾아서 볼 수 있게. 안 보실까봐. 영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유아 배우님께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캐릭터가 저는 생각보다 입체적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뭐 인수합병, 어떤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이혼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제비를 만나고 뭐 이러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런 어떤 부분과 근데 이제 또 배우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저도 그래서 어떤 이 인물의 좀 전사라거나 결들이 제가 느끼지 못한 게 있을까라는 게 문득 궁금해졌고 또 거기서 살고 있었던 곳의 벽지 같은 거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은 어쩌면 또 예술가이기도 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저희가 좀 모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캐릭터의 결들이나 아니 혹은 배우님이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캐릭터는 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벽을 치고 이 감독한테 굉장히 쿨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 감독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그 벽이 이제 허물어지면서 그 감정 예전에 사랑했던 감정 기억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되살아난 거죠. 근데 결국은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궁금해서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 여쭤봤었고요.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건축 디자이너,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고 그래서 뭐 인수합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비 제비요? 재밌는데 뭐 아무래도 좀 사랑에 미숙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결국은 이제 이 감독을 이제 붙잡으러 온 거죠. 그 모르겠어요. 제가 특히 그렇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감독의 어떤 그 유진에 대한 태도가 사실 되게 무례하잖아요. 뭐 물론 이건 옛날에도 그런 어떤 장난이 녹여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너무 너 머리가 나쁘고 뭐 해프다 이렇게 약간 마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타인을 그렇게 막 자기의 세뇌시키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애정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캐릭터는 요즘 영화들에 맞지 않는 수동성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네가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살짝 그런 어떤 타입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조금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이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 감독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혹시 총대를 매서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대사가 재밌다는 분도 있고 너무 심하다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면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상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친구나 아니면 깊이 사귀었던 연인들은 좀 말을 좀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친한 태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도 되게 오래된 친구들한테는 술자리에서 뭐 함부로 얘기하고 또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대사가 좀 친밀감의 표현이고 서로 솔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뭐 둘 다 그다지 상처는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기는 만약에 그랬다면 유진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거의 뭐 가만 안 뒀을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받아줬던 건 그 전에 어떤 관계에서의 모두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방증일 수 있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또 김채용준 배우님께는 아까 그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그 햄릿의 어떤 한 부분을 연기하게 되신 건 감독님과 그러니까 그 뭐 앞에의 배우님들도 다양한 어떤 연기들을 펼쳐주셨지만 이 햄릿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까 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강조나 실행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또 지금 시국에도 되게 많이 좀 울림이 있는 어떤 대사이기도 해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혹시 그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연연을 하시고 순간 또 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은 참 대단하시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봤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독백으로 그 대사를 선택한 거는 감독님이 이제 해보자고 하셔서 저도 뭐 햄릿을 연기해 본 적은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너무 뭐 이제 저희한테는 필독서 같은 작품이니까 읽어만 봤던 작품을 연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해서 부담스럽지만 렛츠고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고 그럼 감독님께 짧게 왜 그 부분을 김치홍준 배우님께 요청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오디션 장면이 이렇게 관객들한테 좀 재밌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관객들이 내가 심사를 하면 누구를 뽑을까 이러면서 배우 3명을 보는데 첫 번째 진우 씨가 한 거하고 또 태준 씨가 한 거하고 또 사실 이 용준 씨가 한 거하고 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연기를 특별히 잘했다기보다 용준 씨한테는 고전극을 좀 몰아주자. 왕자, 햄릿 왕자. 그리고 또 그 이 감독이 만약에 자기 주연을 선택을 한다면 아주 고전적인 히어로를 선택할 것 같다. 정석적인 히어로를. 그래서 아마 스테이지 연기도 잘하고 또 약간 결연한 느낌이 있는 배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햄릿을 그때 용준 씨한테 드렸고 또 용준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이거 찍을 때 바로 첫 번째로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오케이한 씬을 썼어요. 그때 너무 몰입도가 좋으시고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바로 받을 텐데요. 생각해 주시면 뭐 사소한 얘기도 좋으니까 꼭 많이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첫 테이크에서 그냥 그날의 현장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고 컷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니터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훌쩍거리면서 근데 감독님 한 번 더 가시면 안 될까요? 뭐 안 가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뭐 혹시라도 다른 뭐 디렉션을 주시고 싶으시면은 주셔라 했더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하시고 이렇게 차분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어떨까요? 굿. 됐어요. 정말 굿. 용준 씨 정말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생각이 나서 정말 됐어요.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좀 부분인데요. 네, 뭐 그러면 저도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서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뭐 일종의 고뇌하는 어떤 예술가의 이야기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렷한 서사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내뿜는 그런 식의 어떤 영화라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상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공교롭게도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를 보면은 도망친 여자의 그 포스터와 되게 닮아 있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뭐 의도하는 어떤 관련이 없겠지만 그런 어떤 연출과 서사를 이제 보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홍상수의 자장으로부터 참 벗어나기 힘든 것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종로를 또 무대로 펼쳤던 미망 같은 영화도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 뭐 그게 레퍼런스일 수도 있고 또 예컨대 3, 4년 전에 개봉했던 또 이제 필름다빈에서 배급했던 소설가 구보의 하루라는 어떤 영화에서도 순수 문학을 하는데 이제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되게 뭔가 이제 고뇌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것보다 더 리얼리즘하게 나오게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점에서 좀 홍상수의 어떤 자장이라거나 그런 걸 의식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이제 어떤 이 작품을 만들 때 레퍼런스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홍 감독님 연출부 하려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긴 했는데 항상 저는 홍상수 감독님 영화가 개봉한다 그러면 개봉 첫날에 영화관 가서 봤던 것 같거든요. 요즘도 항상 궁금해서 영화관에 가고 홍상수 감독님한테 영향받은 거라면 연기 스타일 아마 홍 감독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한국 영화에서 뭐 많은 걸 그분한테서 배웠겠지만 특히 연기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 영화들이.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한테 제가 너무 배운 거는 뭐 직접 배운 건 없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액팅 메소드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니까 되게 배우들하고 친밀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특징이나 개성을 많이 반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배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분한테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정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영화 보면서 재밌었던 게 그 처음에 그 소설가와 이제 그 갑선과 이제 갑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감독이 얘기를 나눴어요. 거의 포장 교체가 되고 할때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와인의 보쌈 메뉴는 뭐냐? 이거는 약간 급조된 이거 막 중간에 그 뭐냐 속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이거는 되게 뭔가 신기한 메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꽂혀서 약간 지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윤재상 배우님은 맛있게 또 드시고 계시는데 좀 그거에 대한 구성은 뭐 급조가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좀 이렇게 뭔가 아이러니를 담고 싶었던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재미로 감독님 좀 어떠실까요? 레드 와인이 보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저기 소설가 선생님의 특징상 와인은 마시는데 아마 메뉴를 치즈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쌈은 시켰고요. 네, 그리고 되게 예리하십니다. 저도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지 않은 이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상업적인 어떤 그 제작자가 돈을 두고 갔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흠칫 보고 있는 어떤 그 조감독의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담배로 인해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끊고 문을 닫으면서 끝나는 것 자체가 굳이 어떤 그 소설 같은 걸로 말하자면 약간 액자식 구성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혹시 그런 리듬감 같은 것도 감독님이 의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나중에 물론 그 이 감독이 문을 열면서 약간 좀 그 실현하게 된 거에 대한 어떤 막 씁쓸함을 막 펼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저희 약간 좀 너무 예민한 어떤 것이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완성도를 가지게 됐다면 그 문인대 편집 감독님이 너무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리듬감이 그 문인대 편집 감독님 덕분에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갑선 배우가 그때 이제 창문에 그 처박힌 장면은 저는 그렇게 연기하실 줄 몰랐는데 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즉흥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할 때 디렉터도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걸 뛰어넘어서 연기를 했을 때 지금 세 분이 오셨지만 이갑선 배우님도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유아 배우님도 그런 순간이 많으셨고 또 김채용진 배우님도 그런 순간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좀 과찬한 얘기시고요. 네, 그거는 정말 과찬한 얘기시고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그게 뭐 배우라는 일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때가 느끼는 게 보면 이제 저도 주로 연극을 베이스로 많이 시작을 해서 그 연배가 이게 선생님 같은 연출 그리고 저보다 어린 또 젊은 연출가 그럼 그 성향마다 주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주로 자꾸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몸에 배서 내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늘 깨야 되는데 저희 영화가 세 번 시즌으로 하다 보니까 첫 시즌 때가 그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어요. 제가 자유롭게 하고 있지 못했어요. 제가 화면으로 봐도 좀 답답하고 딱딱한 느낌도 있고 말도 너무 연극적인 느낌도 좀 강하고 물론 대사들도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시즌을 하면서 다른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게 조금 더 창의적이고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도 중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객석에 지르고 왔어요. 그냥 그만 듣고 근데 이제 중후반부 넘어가면서는 그래도 이렇게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다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 질문이 생겨가지고 그 유아 배우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그 씬이 되게 현실 같기도 하고 몽환적인 어떤 부분들, 실제로 필터도 약간 뽀얗게 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환상적인 어떤 느낌도 분명 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씬 자체의 어떤 그 두 인물의 어떤 관계가 이 감독이 그 극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시련의 그때 당시의 것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펼쳐내는 거는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뭐 하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때 약간 연기 톤이 되게 도도하면서도 뭐랄까요, 되게 좀 이렇게 어떤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되게 좀 미묘한 부분인 거를 되게 좀 잘 담아내셨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방금 해석했던 어떤 그 둘의 관계도 있겠지만 좀 배우님께서는 이 감독과의 좀, 물론 뭐 충분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관계였는지도 느껴지겠지만은 좀 그런 어떤 이 감독과의 관계 하에 좀 이런 어떤 연기의 톤으로 좀 펼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그런 질문은 저번 GV 때 우리 상훈 팀장님께서도 뭔가 환상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고, 저는 그때 연기할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해서 이게 뭐 환상일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연기하진 않았었고, 그냥 실존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주도적인 모습이라든지 뭐 감독님께서 유진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말투라든지 뭐 어미 처리 같은 부분은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냥 저는 감독님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애정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기는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멋진 캐릭터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PD님도 그렇고 저희 감독님께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유진이 환상이라면 영화는 그 뒷부분에 이렇게 그 LA로 떠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성립은 안 됩니다.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씬 자체를 찍었던 어떤 촬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 좀 그런 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던 어떤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요. 그럼 관객분들 질문이나 감상 평가, 저희 마이크 저희 드릴 테니까요. 저기 우측의 여성분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한테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각선 배우님한테는 약간 동정심을 담아서 감상평을 전하고 싶은데, 감독님한테는 먼저 저도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어서 약간 공감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영화는 프로파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전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제 생각에는 영화가 사실 관객에게 어떤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굉장히 은밀하게 연출 방식으로 세뇌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한테는 상은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에서 딱 뭔가 몸을 많이 쓰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몸을 많이 썼다는 거는 움직임에 되게 능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극 쪽에서 좀 오래 활동을 하셨거나 연극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인 것 같다는 직감이 100%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대사 치실 때 강약 조절이라든지 대사 빠르기라든지 발성이라든지 호흡을 조절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연기적인 테크닉이 엄청나신 것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유하 배우님이랑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연기 공부는 좀 많이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연기의 본질이 뭔가 리액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상대방이 있으면 받아치는 거. 그게 뭔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본질이 너무 잘 담아졌고 그 두 분이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뭔가 서로 맞받아치는 그 감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감상평입니다. 두 분이 심어놓으신 분 아니신 거죠? 우스갯소리로 들어보고요. 너무 상찬을 받으셨는데 좀 유학 배우님이나 두 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떤 저런 얘기 말씀에 계좌번호를 그 우리 유아 배우하고는 공연 때 한 6, 7년 전에 한번 같이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류하게 됐을 때는 유아 배우가 왔을 줄 몰랐어요. 모르고 서로 모르고 어떻게 감독님 캐스팅을 했는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아 배우 워낙 좋은 배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친분도 있으니까 솔직히 유아 배우하고의 장면에서는 왜? 정말 그냥 믿고 의지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던지면 오고 오면 막 가고 이게 근데 또 그래 역할상 그래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럴수록 더 좋은. 오히려 다른 또 여성분 배우 만났을 때 또 호진 씨를 만났을 때는 약간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딱딱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됐고 어쨌든 유아배우 좋은 배우입니다. 그냥 저는 숨만 쉬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정말. 아주 훈훈한 분위기로 어쨌든 좋은 배우다. 저도 하나 해달라고. 네네 그럼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이제 갑서 선배님, 평소에는 오빠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이제 공연 때 뵀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카리스마도 어마어마하시고 이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장난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서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했지만 서로 이렇게 같이 대사를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공연에 출연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성실하시고 항상 연습도 일찍 나오시고 되게 본받을 점이 많은 선배님이시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 만나게 되고 되게 기뻤죠. 이제 처음 말씀 듣고 근데 촬영하면서 오빠가 너무 편하게 해주셨었어요. 뭐 침대 장면 같은 경우도 되게 유쾌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저는 뭐 너무 감사했죠. 네. 훈훈한 분위기로 가고 네 혹시 제가 참 좋은 선배님들과 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네. 프로파간다. 그거 뭐 다들 영화나 이런 거 다 하시는 분들, 애드버타이즈먼트 하시는 분들 다 뭐 필독서니까 뭐 할 얘기는 없고요. 모든 거에 다 의도가 있으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전 거꾸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는데 뭐 모든 대중매체나 모든 영화나 모든 글들이 그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좀 나쁜 거는 너무 대중 세뇌를 목적으로 또 만드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네. 뭐 문어 게임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김채용준 배우님만 살짝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뭐 김채용준 배우님 많은 분들이 이제 항공주 통해서도 아마 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제가 느꼈을 때 더 쉬운 길이 있었을 것 같음에도 되게 다양한 어떤 연기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을 많이 펼쳐내신 어떤 배우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정승 같은 영화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색다른 어떤 비치 온 더 비치 같은 어떤 영화도 그렇고 또 연극도 직접 연출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그런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의 어떤 정도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다분한 어떤 저는 그런 분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치현준 배우님은 저는 너무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팬심을 좀 발휘하면서 질문을 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드릴 테니까 뭐 감상평도 좋고요. 네, 저희 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다가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거의 똑같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갑선 배우님만 세월을 많이 많으셨는데 실제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76년생이었는데 좀 다르게 보여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스타일은 되게 멋있어 보이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좀 머리에 뭐 등겹 등을 좀 비판하는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작가님 딸이랑 이제 캐릭터가 좀 이렇게 비교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사를 넣지 않나. 이 관심사가 틀린 거지. 여기는 이제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문학이나 그런 예술 쪽 분야에서는 이제 아는 게 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대사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도인 건지 궁금하고 여기 야외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시는 그 두 분 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무용하시는 분들을 캐스팅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 실제 퍼포먼스 하시는 거를 이제 촬영해서 담으신 건지 그랑 그 영화 촬영 중에 이제 스태프분들을 실제 스태프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찍으셨더라고요. 다른 사람 구하기보다는 실제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더 영화 맞으니까 이렇게 캐스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 일단 먼저 그 대사, 그 딸과 약간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면. 사실 그거는 이제 역설인 것 같아요. 어떤 여자한테 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 여자 이쁜데 그런 것처럼 저기 유진한테 넌 머리가 나빠. 솔직히 생각하면은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감독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역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 이쁘면 너 너무 이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못생겼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한테 너 머리 너무 나빠 이러는데 수학 문제 그 여자가 더 잘 풀고 이런 것처럼 그건 역설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용단은 텐마루 무용단이라고 세종대 무용단인데 제가 되게 날씨 좋은 가을에 대학로를 갔어요. 그 야외 극장을 갔는데 진짜 그분들이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춤이 딱 마음에 들어서 그 단장님한테 제가 대시를 했어요. 좀 출연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연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뭐였더라? 제 머리 한 개네요. 스태프분들.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찍었던 분들이세요. 근데 스태프들은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뒤에 계시고 다 녹음 감독님 그리고 저희 연출부님 제작부 다 그리고 스크립트 했던 분까지 전부 저희 영화 찍었던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스태프들을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찍게 됐습니다. 다들 되셨을까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감상평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없으실까요? 네. 그럼 네, 먼저 하고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훈 씨 초대로 보게 됐는데요.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미술 쪽에 있어서 그런지 이제 여기서 음악에 대한 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음악 감독님이 이 영화에 어떤 그런 주제를 이제 반영하는 음악을 이렇게 선정한 게 있으신지 배경 음악들이 작곡을 통해서 이 영화에 대한 걸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가요 이제 부르는 세레나데 같은 그 송이 나오는데 배우분이 했을 때는 굉장히 느끼하게 느꼈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왔을 때 그 곡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그 곡이 특별히 처음 특히 나왔을 때 어떤 주는 뭔가가 그런 게 의도하신 게 있는 건지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술을 마시고랑 그리고 클래식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술을 마시고는 거기 출연할 때 김재록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작사 작곡하시고 금주악단이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창성통 실험실에서는 이제 세레나데처럼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감독님이 방황하실 때는 이렇게 거의 나레이션 비슷하게 쭉 들어가면 좋겠다. 제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게 노래가 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또 작곡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선정도 잘해주셔서 제가 많이 덕을 봤습니다. 그 김재록 배우님 참 연기 잘하시는 배우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랑프리 탔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 바로 영화제 좋죠? 바로 치워버리고 이제 자기의 노래를 이렇게 하려고 아니 그 어떤 그 조바심이 그 표정은 그때 갑선 배우님께서 되게 좀 이렇게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짧게 또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김채영준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 좀 아사모사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에서 천사라고 하면 당연히 빈 벤더스의 이제 베를린 천사의 시가 사실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캐릭터가 천사라고 명명되지는 않지만 인상적이었던 건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천사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러 온다 라는 어떤 부분도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캐릭터를 연기하셨을 때 좀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좀 나누시고 좀 이렇게 연기를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응시하는 강렬함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배우님께. 저희 이 촬영한 게 3년 전입니다. 솔직히 그냥 뭐 제가 지금 지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는 제 연기를 보면서 좀 그냥 3년 전인데 지금 보면 아쉽네 하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날 조금 일정이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져가지고 좀 저희가 좀 빨리 찍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의상이 되게 하얗네요. 그랬더니 근데 천사예요. 오케이. 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에 대한 증언이 일관적이고 재밌고 혹시 뭐 또 배우님께도 질문하시고 싶은 거 혹시 있을까요? 배우님께? 네, 먼저 하고 그러면 금방 마이크 드릴게요. 배우님께 질문하시는 걸까요? 네네. 그럼 하고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영화는 끝났지만 혹시 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가장 뭐 좋아하시는 장면, 뭐 대사 그리고 영화 속에 뭐 감독님이 구상을 하셨지만 혹시 편집된 장면이나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감독님부터 맛있게 덜어내야 됐던 점. 저는 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누구께 좋았다 할 수가 없고요. 다 좋고 편집된 거는 역사책방에서 그 해리 벤저민 그 친구 영국 친구하고 이제 이갑선 배우님하고 영어로 대사하는 게 있었는데 그 장면 참 지적이라서 좋긴 좋았는데 계속 붙여보니까 흐름이 거기서 루즈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편집된 것 같아요. 네. 영어 교사 A4지 한 3페이지 정도 되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다이얼로그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연락 올 거야. 배우님 좀 마이크 든 김에 가장 좀 좋았던 장면이나 인상적인 대사? 시사할 때 첫 GV 때도 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흔히들 있을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유아 저도 용준 배우처럼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다 썼어라는 유아 배우의 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술을 마시고 나올 때 마지막에 혼자 올라가서 거기가 무계정 거기가 뭐였죠? 수성동. 네, 수성동 계곡 그 장면에 그게 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대사는 되게 좋아하고요. 영화 보면서 그 대사가 되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갑전 선배님이랑 이제 이혁 배우님 두 분이서 대화하는 그 루저 이야기 하면서 그 부분 혼자 되게 낄낄대면서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를 반영한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웃지 못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제가 어쨌든 좀 재밌었던 네, 울증 얘기하면 사원이 그게 문제가 아닌데. 김채영준 배우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객관적으로 영화 이제 통틀어서 저는 제가 나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선배님 두 분 그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씬을 저는 되게 너무 좋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이크 저 뒤에 계신 분에게 드릴 텐데요.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신 우리 연출부 한성호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멋진 내공 탄탄한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유료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평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상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림 시를 읽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사책 그걸 훌륭하게 소화해 주신 최고의 캐스팅들이 아니었나 배우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뭐 이렇게 믹싱도 되게 사운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카메라 워킹도 저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듣기로는 이 단편을 먼저 찍으셨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게 이제 추가 촬영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그 사연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제작비가 뭐 서촌 구청에서 이렇게 홍보 자금으로 찍을 정도의 지원금으로 시작된 건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배우분들의 캐라가 배우분들은 만족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제작비가 궁금한 거예요. 감독님부터 어떻게 이 영화를 이제 제작비 조달해서 만드셨는지.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거를 서천에 와서 시나리오를 한 7곳까지 하면서 전부 다 캐스팅해서 만든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영화를 못 찍는구나 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대구에. 근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다 깨다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이혁 PD님한테 이거는 그냥 낙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치워라 그래서 노트를 줬는데 혁이가 이걸 찍어야 된다고 바람을 잡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갑선 배우님은 그 전에 영화에서 캐스팅 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호성 선생님도 그 전 영화에서 캐스팅됐고, 임태선 선생님도 캐스팅돼서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안 한다 그러면 접자 그랬어요. 근데 세 분이 다 해주신다고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셔서 그때 겨울에 이제 이혁 PD님 그 독백까지가 이제 단편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세계 영화제 뭐 큰 데는 안 갔지만
소소하게 상을 좀 탔어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았나 보다 그랬는데 문인대 편집 기사님이 딱 편집을 해주셨는데 뒤에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더 찍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혁 PD님도 이거 장편으로 찍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갑선 선생님한테 장편으로 찍는데 계속 출연해 주시는지 한번 여쭤봐라 그러니까 또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내가 써볼게 그래가지고 그 여름 장면도 쓰고 가을 장면도 써서 이제 그때 이제 혁이가 빨리 쓰라고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밤새서 써가지고 이제 넘겨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캐스팅을 했죠. 그 따님까지는 우리가 겨울에 다 됐던 분이니까. 근데 재밌었던 게 겨울 이야기를 찍고 나니까 후반부 캐릭터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딸 캐릭터도 발전이 될 것 같고 작가는 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번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리에이티브했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던 게 일이 엉클어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구나. 그냥 그런 교훈을 주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하신 거죠? 두 번째 질문. 예, 제작비를 제가 직접 대구 주연을 꿰쳤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겨울에만 제 제작비고 그 다음부터는 사비로 저한테 주셔서 그것도 조금 주지 않았어요? 다들 좀 십시일반해서 정말 아니에요. 빼고 다 줬어요. 정말 아니고요. 그냥 잘 이동하고 맛있게 먹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택시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많이 사 먹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 게 다시는 이 금액으로 이런 스타분들하고 작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호화 캐스팅이 아니었나.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받으면서 좀 끝에 손 들어주신 분을 마지막 질문 받고 저희 파일 쓰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유아 배우님이랑 갑선 배우님이 등장하는 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갑선 배우님이 너무 자상하고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강압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갑선 배우님이 거기서 자신의 이상향을 조금 거기에 두고 온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 유아 배우님이 마지막에 통화에서 우리는 시간을 다 썼어 라고 한 말은 이제 그 이상향의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장면을 보다 보니까 두 배우분께서는 그 장면을 같이 연기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정확히 좋게 잘 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가 코로나는 코로나 중이었나요? 그때가 여름 이야기가 그죠? 그 시기하고 겹쳤을 거예요. 네. 백신 안 맞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잠깐 백신 얘기다 까먹었네. 즉 연애의 기억을 그 당시에는 되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누구나 뭐 어떤 일을 만나건 자기 경험과 상상을 되살리긴 하지만 그냥 유아 배우 좋은 배우예요. 아직도 그 느낌은 생생합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되었던 현장. 예. 저는 그때 어쨌든 그냥 그 상황이랑 감정, 거기에 되게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대사 같은 경우는 그래, 사실 주도권을 영화를 보시면 유진이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은 사실 이 감독한테 달려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대사 할 때 느낌은 그래도 속았어, 난 또 상처받았어, 약간 그런 심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 질문 짧게라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짧게 받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손 들어주시고. 저도 백신을 안 맞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 영화에서 이게 계속 그 오디션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해결이 안 되고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갑자기 세상적인 얘기를 다 어떤 배우들이 나와서 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론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해소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얘기로 끝나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과정에 관한 로드무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가가 책을 쓴다든지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얻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을 추리는 건데 그 여러 가지로 그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 책 읽었다 저 책 읽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뭔가 단서를 찾아가는 거죠. 저 골목에 저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가보고 나오고. 그런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게 결과로 우뚝 서진 않아요. 근데 아마 그 결과는 이 감독이 찍는 영화 안에 다 들어있지 않았을까, 레디액션 했던. 근데 그까지 과정은 사실은 제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과물로 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영화 만들면 영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뭐 요 정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마스크 썼다가 벗은 게 굉장히 우리는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그 사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그거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왔던 책들이 참고 서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대사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좀 일부러 흘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펼쳐나게 되는 그 작품, 그 마지막에 약간 활력 넘치잖아요. 런닝하는 것도 이제 달리로 찍게 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마지막에 레이디 액션을 사실 앞에 카메라를 보는 건 장례꼬다르라거나 동중의 살인의 추억에서의 마지막 그런 것들로 연상도 되게 되는데 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점이 되게 모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의 것들을 충분하게 사유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주게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역할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요. 저도 대사가 사실 좋았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직업은 되게 외로운 일이다 하면서 언제나 꿈이 사라지고 나면은 현실에 남는 건 없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대사 속에서 이 감독이라는 인물을 저희 스스로를 투영해봤을 때도 되게 나이대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결들로 이것저것 확 와닿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혹은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다른 결들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니까 주변에 꼭 많이 좀 소문을 내주십사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뭐 엔딩도 더 얘기하고 싶고 사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피처하우스라고 압구정 쪽에 있는 극장에서도 다시 한번 지브이를 하고
딸 역할로 나왔던 그 이호진 배우님도 그때 또 참여하셔가지고 한 번도 오늘 못 나눈 얘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부탁드리고, 사실 저는 이 독립영화 씬에서 이제 배우님들, 특히 이갑선 배우님이랑 이유아 배우님을 자주 봤던 어떤 타입은 아닌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장정혜 감독님도 소울릿 때라는 단편 이후에 지금 첫 장편이 한 10년이 넘게 걸린 건데 정말 그런 오랜 어떤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좀 한두 분에게 더 많이 더 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관객분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목요동을 어떻게 봐주십사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정혜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의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주신 필름 다빈치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아 배우님, 그리고 이갑선 배우님, 또 김채윤준 배우님, 이분들하고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분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저희 영화 뭔가 산책하는 기분이잖아요. 영화 보는 게 그런 마음으로 또 더습도 산책하듯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 목류동원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꼭 생각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GV 오면서 오늘은 관객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막 이렇게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뭐 영화 개봉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 영화 이렇게 기적처럼 개봉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고,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뭐 감독님, PD님, 그리고 필름다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도 계시고, 저 독립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독립영화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오늘 한 분 한 분 되게 진짜 진심으로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혹시 SNS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또 중복돼서 하면은 빈말 같을까봐. 근데 그래도 진짜 필름 다빈 뭐 감독님, 이석 PD, 아이고 좀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그리고 여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잠시나마 이 화면에서 좋은 기운이 있었으면 다 훔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3월에는 태평성대가 되면 나는 새인 봉황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일어나서 관객분들 인사하고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